자, 공유하시는 대로 이제 바로 첫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강의의 시간은 저도 몰라요. 그건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끝까지 오늘은 하실. 저희가 그 조금 길게 할게요. 하나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저 며칠 전에 했었던 것에 이제 약간 좀 리마인드가 살짝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요게 관련된 거 가지고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해박할 것 같은 지식이 있긴 한데 한번 이제 화두를 던지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치유와 관련돼 있는 거 안에 이쪽에 이제 시설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설들을 이제 어떻게 또 하나는 이제 어디 갔어. 또 하나는 시설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중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건 좀 저도 부족한데, 용도, 지역들, 어디가, 자연 치유를 위한, 아니면 또 이렇게 농업 치유를 위한 이 시설들의 법적인 부분들, 카테고리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법제도가 되어 있으며, 야,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한번 좀 있어서, 요 내용들을 조금 좀 익숙하신 분들에게, 저보다 더 익숙하신 분들에게 그냥 저는 한번 처음 강의만 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좀 맡겨보는 이런 식으로 해볼까 생각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저번에 제가 치유 농업에 대한 설명을 했던 건데, 나 모양 걷자 그랬거든. 그래서 오늘 30장 줘라. 뭐 해? 치유 농업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이제 강의 자료가 있어서 한번 좀 제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치유 농업이라는 용어가 농장, 그다음에 농촌 경관, 그리고 이제 정신적, 육체적 피로, 요거 부분들의 하나의 어떤 자원적으로다가 믹싱이 되는 것 중에 프로세스로서 이제 농업 활동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고, 그 농업 활동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건강 치유, 교육, 그다음에 사회적 재활, 고용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득을 가지고 이제 이 사회 서비스로 치유 농장에서 또는 이제 기타 기관에서
이거를 좀 해서 이제 넘어가는 이런 전체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의 의미가 이제 여기 되게 용어적으로 농장, 그다음에 이제 기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치유 시설에 관련된 게 기관도 관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이런 전체적인 영역을 가지고 이미 뭐 그 외국에서도 치유라고 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다가 이제 많이 흘러가고 있는 트렌디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특히 2010년 이후에 트렌디하게 흘러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생소하지만 이제 막 이제 그 농촌진흥청이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핫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거와 유사하게 또 한 번 더 제가 다음번에는 여기 농촌 치유 말고 그 산림 치유 쪽을 한 번 더 조금 좀 다루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그 치유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그 각 나라별로 이렇게 이미 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왜 가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요즘 그 기사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우리 여기 지금 아마 저기 그 우리 퇴직하고 난 다음에 소득이 얼마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자꾸 금액을 증액시키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마 여기 아마 그 대상자의 직접적 대상자가 거의 다일 거예요, 그죠? 소득이 생겼을 때 예전에 건강보험 쪽에서는 뭐 소득 생기든 안 생기든 아들한테 넣었어, 그러니까 아들이 돈 내는 거야라고 했는데, 이제는 소득 생기는 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잘라가잖아요 지금, 그죠? 또 심지어는 이제 아마 연금에서도 뛰어가고 다 뛰어갈 거예요 이게 아마. 왜냐하면 재원이 부족하니까 뭐 빼갈 수 있는 별의별 부분이 다 빼가는데, 이게 아마 우리 여기 그 특히 우리 그 연금 소득자나 아니면 연금을 가지고서 그게 이제 뭐 개인연금이 됐든 어떤 뭐 기타 이제 뭐 소득이 됐든 간에 그 부분들의 범위가 자꾸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늘어나는 부분들은 들과 이거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국가에서 그 이 보험에 관련돼 있는 그 건강에 관련돼 있는 비용의 부담이 너무 지나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인데, 단 저는 안타까운 게 그 우리나라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은 뭐 뉴스에서도 신문에서도 여러 번 났었는데, 과연 그 사전적, 그러니까 예방적 이런 치유를 하고 있는가, 건강보험이 그 활동을 하고 있는가라고 얘기하면 아직 못하고 있다 이 얘기죠. 결론적으로 건강보험공단 이러면 건강보험공단의 그 건강보험료를 징수하고 처리하고 뭐 미납을 처리하고 세수를 올려주고 이런 것에 관련돼 있는 것만 관심이 있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 건강을 해주는 데가 있냐라고 얘기할 때는 매우 미흡하다라고 생각돼요. 맞죠? 싱가포르 뭐 통계청이나 싱가포르의 케어청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그 뭐라 해야 되나 좀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전적으로 이런 치유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전적으로 이걸 치유를 통해서 그 건강보험의 약값을 줄여주는, 의료비를 줄여주는 방법, 이 부분들을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약 먹고 모든 이제 아마 그 약물에 의해서 전부 가다가 나중에 약 끊어지고 항체 끊어지고 이게 나중에 이제 죽는 길이다라고 하는 걸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식사로다가 처리로 약초나 어떤 뭐 이런 음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거를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반론적인 의미에서 이 치유에 해당되는 게 들어가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나요? 하여튼 건강보험에 대한 내용의 사전 예방적 차원은 소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 공감하시죠, 그죠? 네, 그건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뭐 제가 그 뭐 법제도에 그렇게 된 거를 뭐 제 힘으로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자 그럼 우리가 사업적으로 여기 지금 저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 관련돼 있는 그쪽에 그 강의하시는 분들 계시죠? 국민연금관리공단 쪽에 이 교수님 강의하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그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짧게 접수 기간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해마다 놓치고 있다. 아, 해보려고 했었는데. 예. 예, 그것도 우리 그 강의를 한번 나중에 어느 분이 좀 되면 여러 온라인에 같이 한번 공지를 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신청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드네요. 이렇게. 그래서 그때 그거 그 강의하는 그 서류라든가 레퍼런스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그걸 마사지라 그러는데 이제 프로필을 좀 이렇게 좀 잘 그쪽에서 고객 입장에서 선정할 그 심사위원 입장에서 심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만들어 보는 것도 한번 좀 우리 서울소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서류 예? 제출, 그게 서류 제출이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예전에 저도 봤는데요. 몇 번 서류를 검토해 봤었는데, 내가 강의하는 영상이나 이런 걸 제출을 해야 돼요. 10분짜리인가? 이상 되는 거를 제출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강의했던 거에 대한 PPT 같은 자료, 강의 자료, 무슨 계획안, 뭐 이런 것까지 뭐 제출하라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야, 도둑놈들이다, 진짜. 제가 거기에다가 대고, 이걸 진짜 강의 완전 빼먹겠더라고요. 개개인에 대한 그 강의를 한 타임 정도의 모든 강의 내용을 강의 PPT부터 강의 영상부터 강의 그 기획안 모든 계획안까지 다 제출을 해야 돼요. 이거 완전 남의 강의 빼먹는 거죠. 완전히. 그랬어요. 아주 제가 공공기관 이건 횡포라고 저는 갑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는 딱 보고 이렇게 나쁜 놈들 아니냐고 그래서 저는 지원을 아예 안 했거든요. 아예 그다음부터는 보고 쳐다보고는 말도 안 된다는 저는 갑질을 생각했어요. 너무 기분 나쁘더라고요. 디지털 강의 쪽에는 거의 그런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보다 2, 3년 전보다 지금 뭐 자료 제출, 영상 제출, 무슨 뭐 스펙 제출이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국민연금공단이 시간당 강사료가 좀 괜찮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하려고 했더니 그 일주일인가 그 법정 공지만 싹 올리고 내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못 찾고 그것 첫째 관문이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던 분들이 너무 많아서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거기도 이렇게 새로운 이런 거를 영입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담당자들. 공공기관들의 특성이 너무 일 많은 거는 영 싫어해요. 공짜로 해준다 해도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개선은 하긴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제도가 그런데 그 속에서 따라가야지 어떻겠나 싶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만 찾아서 하는 그런 마음 편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교수님. 속상할 건 없습니다. 저도 워낙 많아서 강의할 거는 많아서 뭐 속상할 건 없는데 좀 이거 너무한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손 안 대고 코푼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기네들은 그냥 편하게 하겠다라는 식이거든요. 내용 자체가. 제가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 밖에 흘리면 좀 그렇지만 서울시 그 인재개발원에 그 교육 이런 부분들을 전부 등록하고 처리하고 공지하는 이런 시스템 부분들이 있어요. 아시죠? 네. 거기 일정부터 카렌다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회사가 유지보수하고 있어요. 그게 한 금액이 한 2억 5천인가 3억 되는데 유지보수 하라고 해가지고 거기 직원들이 거기 나가 있는데 내년에 그 사업 제가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공무원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러니까 일상에 아예 그냥 그런 업무적인 것들이 너무 체계화가 되어 있어서 거기 직원들을 거기 보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안 하겠다고 했더니 뭐 예산을 올려준다 그러길래 예산 올려줘도 안 한다고 뭐 이런 정도로 되는 거 보면 문화 자체가 제가 보기에 이런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교육 관련돼 있는 쪽에 앞으로 이게 너무 치열해서 그런 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 발주 쪽에 관련돼 있는 이런 그 문화 자체도 되게 뭐라 해야 되나 아까 본의 아니게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뭐 제가 이제 갑질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어떤 알아서 다 해주라. 그리고 안 된 거는 모든 건 다 뭐 내 책임은 하나도 없다. 니네 책임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과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현실 남아있더라고요. 문화 자체도. 그러니까 공무원 쪽은 그나마 서울시내는데 되게 양호한데도 그런데
반대로 이런 공사공단은 어떻겠어요? 더하죠, 거기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좀 네, 저도 한마디 예. 드릴게요. 최양일입니다. 제가 서울시 디지털 배움터 강사로 지금 스타트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리키는데 치중이 되는 게 아니고요. 행정 예. 절차, 나중에 감사받기 위한 준비, 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맞아요. 요새 공직사회가, 그러니까 이것도 용역을 줬는가 봐요. 이거 디지털 배움터 운영하는. 예. 근데 이게 가르치는 거 위주가 아니고 자기네 만일 나중에 감사 나왔을 때 그거 대비하기 위해서 별거를 다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큰 우리나라의 병폐인 것 같아요. 이거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나중에 어디 회의 가시면 이런 것도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서울소셜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번에 디지털 배움터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이 올해 활동하시는 분이 꽤 여러분이신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제가 접촉하다 보니까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 일단 우리 서울소셜 우리 단톡방에도 개별적으로 토요 포럼에 참여하시는 우리 서울소셜 멤버들께서 디지털 배움터에 강사하시는 분들은 자기 강의 일정들을 이렇게 올리세요. 우리 토요 포럼 단톡방에.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 거는 상관없거든요.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의 자기의 내용, 그리고 다 또 디지털에 대해서 배우시는 또 내용도 연계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올리세요. 그런 거는 우리 토요 포럼에 같이 알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알겠죠? 네. 좀 첨언하자면 좀 더 디테일하게 주시면 제가 도움 줄 수 있는 강의 자료나 아니면 컨텐츠나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또 이제 여기까지가 가니까 아까 제가 커리큘럼 짤 때 이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걸로 본의 아니게 이제 우리 여기 지금 서울소셜 안에서의 어떤 하나의 오프 더 레코드에서 벌어지는 부분의 커리큘럼을 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저는 이거를 그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서울소셜이 여기 우리 인프라 자체가 하나의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하여튼 넘어갈게요. 단도로 했습니다. 다시. 그래서 치유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제 각 나라별로 치유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일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련돼 있는 치유 농업의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의 프로세서로 만들어서 이게 이제 농촌진흥청 건데, 요청을 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자용 이용권을 만들고 완족도를 만들어주는 이런 쪽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어떤 서비스 체계도다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또 피드백도 되고 업데이트 되면 좋은데, 이렇게 꼭 누군가가 만들어 내놓으면 이게 이제 나중에 이거 왜 안 했어? 체크리스트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매뉴얼화 시켜주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규격화되고 그것을 이제 안 하는 쪽은 이제 감사를 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는 아쉬워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이제 체계도 형태로 다 흘러가게끔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좀 이제 되게 중요시하게 보는데, 아직까지 시장은 없지만은 약 한 1조 6천억 정도의 규모가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년들의 농업 이런 쪽을 촉진함으로써 농업 일자리를 위해서 어떤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신규 시장 확대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치유 대상도 지금까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성인 이렇게 되면 이제 성인 나올 때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제 이렇게 매뉴얼화 시켜서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의를 하거나 여기 우리 또 서울소셜에 계시는 분 쪽에서도 여기 성인이면 성인, 청소년 아동 쪽은 그렇게 많지 않다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카테고리 영역들, 이런 쪽에 예를 들면 스트레스라든가, 부부 관계라든가, 가족 관계라든가, 비만이라든가, 이렇게 포식 행동 감소라든가 이런 쪽 관련돼 있는 요거 하나하나가 저는 아주 좋은 우리 소셜에서의 강의하거나 아니면 다뤄야 될 어떤 되게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게 아마 이제 치유 농업이 이제 시작된다면,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기에 지금 특히 이제 여기 이 중에서 국내 안에서 여기 우울증 감소부터 일어나는 이런 전체 영역들은 아마 누군가가 이거는 아마 또 좀 카테고리를 하나 잡아가지고
어떤 어떤 강의 영역까지 간다 그러면 좋은 아마 우리의 그 소울 소셜 또는 우리 소셜에서의 좋은 어떤 그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고 이제 요거부터 해가지고 치유 관광부터 가는 거 요거는 이제 저번 주에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관광의 개념은 이렇다. 그리고 이제 농촌 관광에 관련돼 있는 요건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렇게. 그리고 농촌 치유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요거의 치유 농업사의 이제 자격 시험을 위한 교재 자료인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치유적 요소가 투입, 활동, 산출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 그래서 여기 자원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 있고, 사람이라는 게 들어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성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치유 관광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로 들어가서 여기부터는 저번에 했었으니까 제가 이제 넘어갈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용어가 그때 나왔죠. 그죠? 네.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을 많이 받아야 더 달달해진다. 행복한 소가 더 행복한 우유를 만든다. 특별한 체험이 더 특별한 추억을 만든다. 이상한 생각이 농촌을 바꾸고 있습니다. 잘 키우고 잘 만들고 잘 즐기는 농촌은 지금 6차 산업. 농촌 그 이상의 미래 6차 산업.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6차 산업의 하나의 컨텐츠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농촌도 6차 산업에다가 플러스 시켜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융합이라는 컨셉이 들어왔더라고요. 아니 이게 웬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요? 아이고, 야 이거 복덩이가 태어났어? 알겠어. 이게 아니에요. 뭐 줄까? 고추하고 감자 좀 주세요. 감자가 1kg에 3,000원, 3.2kg를 곱하면 1,600원? 윤복이 엄마는 아주 좋겠네. 윤복이? 윤복이? 용복이 엄마는 좋겠네. 농촌의 영험한 기운과 세상의 좋은 이치를 곱해 곱점을 갖고 태어난 그 이름 융성할 융 곱하고 창조해서 복이 들어온다는 복 융복 생후 1년 만에 곱하기의 이치를 깨닫고 공부하면서 피아노 치고 윤복아! 공부하면서 운동도 잘하고 공부하면서 소개팅도 시켜주라. 모든 걸 다 곱하면 거북이 거북선 뜨거운 게 한두 번보다 제일 모든 사물을 곱하는 탁월한 능력으로 아무나갈 수 없는 가이스트 융복 학과에 진학한다. 윤복 씨는 뭐 먹을래요? 나는 짬짜면 먹을게. 곱빼기. 네? 곱하기를 향한 그의 열정은 계속되었고 마침내 그래 이거야. 세상을 바꿀 농촌의 시너지를 만들게 된다. 농촌에 미래를 곱하는 거야. 잘 키운 농작물로 메이크, 제품을 만들고 플레이, 소비, 체험, 문화까지 창조하는 새로운 농촌 융복합 산업. 이제 농촌이 바뀔 거야. 농촌의 미래를 곱하다. 이제 여기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농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바꿀까라고 지금 별의별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좀 안타깝긴 할 정도의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번에 페이스북에 제가 올렸습니다만은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한번 좀 간단하게 사진을 좀 제가 한번 좀 이제 백으로 리뷰하자면 성산대교 건너가는데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서 거기에 이제 팜8 또 팜8 팜8라는 회사에
들어가는 입구인데 이게 딸기인데 저 깜짝 놀란 게 여기 보면 여기 보면 그 컴퓨터 그 안에 그 펜 작동하는 요 펜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요 펜 요게 펜이 바람을 불어 이렇게 주거든요. 이렇게. 저는 조금 요런 쪽을 조금 공부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딸기는 이게 딸기인데 딸기가 이게 바람을 이게 안 불어주면 이 딸기가 축 처져요. 사람이 기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참 인생이라 진짜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식물이라는 게 참 대단한 게 나무가 뻣뻣한 이유는 나무가 뻣뻣한 거는 그냥 물론 식물 안에서 키워도 뻣뻣하게 나지만 바람이 있어야지 뻣뻣해지더라고요.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예전에 저 사냥 삼할 때도 그렇더라고. 그냥 잔뜩 키워놨는데 콩나물처럼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빌빌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선풍기를 틀어놨더니 이게 한 2, 3일 됐더니 빳빳해지더라고요. 참 신기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지금 다 이렇게 모든 데다가 다 이렇게 바람을 불어가지고 얘가 흔들리게끔 해줘야지 이 이파리가 이게 커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파메이트의 이제 마케팅 팀장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뭐 교육을 한번 좀 소개를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 코레스코부터 시작해가지고 코스트코부터 시작해서 뭐 여기 CNU라든가 뭐 기타 뭐 신세계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이제 청정 야채 채소로 들어가는 것들은 거의 이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뭐 거의 지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 이상 되는데 최대 목표가 40%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들어보니까 이제 농사 짓는 일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예, 설명 같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공장 안에서 한번 좀 이렇게 좀 쭉 하게 됐었어. 이렇게. 그래서 공장 안에 시설이 어떻게 되고 얘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라고 해서 저는 꼭 그냥 어마어마하게 IT의 우리 이남훈 선생님이 만들어주는 어떤 공장 안에 큰 프로세서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콘텐츠가 야, 이번엔 청경채야, 이번에는 뭐 배추야, 이번에는 뭐야 라고 하는 걸로 그냥 프로세서가 흘러가는 거 형태로다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인공지능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이쪽에 만들어서 그 인공지능 형태로 끌어가는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한 달 공정이더라고요. 정확하게. 한 달에 이거 키워서 출하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과제는 똑같은 양을 생산해서 똑같은 품질을 만들어 주는데 한 달을 어떻게 25일로 땡길 것이냐. 이게 자기들한테 인건비 세이빙하는 거예요. 원가 세이빙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들로 저게 조금 좀 보게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교육했던 자료인데 자료가 뭐 많지만 전부 다 이렇게 그 공정 자체가 전부 다 밀고 다니는 거죠. 공정 자체가 밀고 다녀서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에 드는 게 없어요. 드는 건 없었더라고요. 드는 게 힘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다 고려를 좀 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냥 세탁기 빨래통에 돌려버리더라고요. 그냥 돌려서 그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주는 공정으로 해서 여기까지 나오는 거가 거의 반자동화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채소가 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뭐 반자동화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사람이 하는 부분들은 제품이 다양하니까 요건 요렇게 묶어, 요건 요렇게 묶어 이렇게 가는 거는 사람이 수작업을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제품을 이렇게 365일 맛과 식감이 똑같게 만들어 놓고 365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제품들을 여기서 지금 만들어서. 그래서 어린잎 채소와 성채 재배, 요건 한 달 채소, 요거는 이제 어린잎 채소, 요거는 이제 다 좀 다르겠지만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의 채소들. 이거는 전부 한 달 채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공장 라인은 전부 일주일 또는 한 달 라인은 그냥 끝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걸로 해서 뭐 딸기, 고추, 냉이, 심지어는 마리화나는 이제 의료용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만들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이게 상도역하고 지하철 4군데에다가 이렇게 매장을 만들어 놔가지고 당신이 뜯어가는 것만큼 돈을 내세요라고 해서 이 안에서 이제 아예
공장 하나가 이제 이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하철 안에, 역사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식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이 이론을 이용해서, 이게 지금 상도역에 돌아가고 있는 지하철에 이제 돌아가고 있는 프로그램 이렇게 돌리고 있고, 그거에 관련돼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하나에 패키지화 시켜가지고, 요거 하나 얼마, 요거 하나 얼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이 사람들이 시작하는 거는 가정용도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다 또 넣겠다라고. 근데 단가가 안 되지 않냐. 가정에서 이거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단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걸로 지금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쪽도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골 쪽도 나가고 있고, 요거는 지금 어디 거냐면, 우리 남극의 세종기지에 그분들에게 채소를 배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키워 먹으라는 거예요. 씨앗을 갖다 보내주고. 이런 발상이 있다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인도 쪽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 어마어마한 규모에서 하고 있는데, 일부는 이거는 이제 광주광역시에다가 이제 약한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 주는데, 이게 지금 아까 3단, 4단, 5단, 6단까지 쌀 수가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하나면 이 규모가 이 농사로 얘기하면 거의 우리 우리 마지기수로 얘기한다면 예를 들면 20마지기다 그러면 20마지기마다 작은 논이 아닌데 4,000평, 250평이 5,000평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그거 하나를 비닐하우스 안에서 하나로 해결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비닐하우스 안에서 해결하니까 온도라든가 이런 것이 밖에서 땡볕 질 일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저까지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 벼도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벼. 그래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벼를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걸 몇 군데를 지금 가지고 자기들이 시범으로 만들어서 벼를 이제 몇 개월 키울 것이냐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를 이제 제가 뭐 교육을 받아봤어요. 이렇게. 강의를 제가 하러 갔다가 강의를 당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매력이 이 라인이 단순 라인이니까 여기서 돌아오는 거 계속 하니까 이렇게 중증장애인이라든가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에 맞게끔 거기다가 공정에다 넣더라고요. 일을 시키는 거를.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은 신체장애 쪽에 하지 신체장애면 하지 신체장애 쪽에 계시는 분들은 하지 공정에 넣고, 또 발달장애 쪽에 계시는 분들도 발달장애 쪽에다가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전부 다 공장 라인들도 일부 여기다가 벌써 이미 가동을 시켰다라고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다 해서 나오고, 이 안에 뭐 스푼까지 딱 돼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숙제가 뭐냐 봤더니 요거 하나를 만들어 내는데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이 있고 자기들이 만든 원가가 있잖아요. 그죠? 이 원가가 안 맞으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가를 맞추는데 이익이 안 된대요, 지금은. 근데 문제는 이익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원가가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가격은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려가면 내려가지. 그래야지 경쟁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원가를 줄일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을 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오늘 그날 가서 얘기했던 게, 아까 여기 강화도 얘기 나왔지만, 야, 이거 공장 하나 강화도다 넣자. 청년 쪽에 주면, 청년 쪽에 부분들의 50%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한번 좀 예산을 만들어 보자. 일단 원가를 만들어주기 전까지. 아니면 1년치는 50%. 그 다음에는 뭐, 지금 이제 사회적 기업이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80% 일단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뭐 60%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뭐 50% 지원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게끔 해서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렇게.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해봤어요. 그래서 규모가, 요게 지금 요 공장에 저쪽 끝까지 계산하면 반 정도 되는데, 저쪽에 또 요게 곱하기 2가 있겠죠. 근데 요게 8개가 있더라고요. 이 규모가. 그런데 이 규모가 8개가 있는데, 저 또 이렇게 깜짝 놀란 거는, 이게 이제 옥상에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요건 이제 옥상에서 키우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판 있잖아요. 여기 판을, 여기를 딱 들면, 여기가 여기 손톱이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요게 딱 들면, 저쪽부터 이쪽까지 다 이게 레일로 돼 있어서 쭉 잡아 당기면 돼요. 그러니까 밀고 당기고 이런 게 아니고 다 자동화돼 있고, 이렇게까지 다
그다음에 요게 요 부분들은 전부 컨트롤러에 의해서 컨트롤로 돌아가고 있어요. 컨트롤러에 의해서 센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얘는 언제 됐다라고 하는 거를 전부 다 직관적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여기 사람이 이걸 보고서 이제 그때마다 수정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만들었더라고요. 몇 월 며칠나 됐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리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들어서 이쪽까지 확 잡아당기면 다 될 수 있고 이 안에 보면 흙이 없잖아요. 그죠? 다 수경 재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도 깜짝 놀란 게 그 며칠 전에 텔레비에 나왔죠. 개구리가 나왔다고. 고등학교 반찬에서. 근데 그 자기들 그중에 몇 개가 있었대요. 그게. 근데 여기 기사에 나간 건 아니었는데 자기들한테도 개구리가 나간 경우가 있었대요. 반찬까지. 그런데 자기들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개구리가 그 반찬 가게 제가 알고 있기로 백화점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백화점에 갖다 줬더니 개구리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고 이 공정에서 아까 그 세척 공정 그다음에 이게 다 물만 있는 공정인데다가 그래서 그 세탁기가 되게 빨리 돌아간대 그게. 근데 거기서 어떻게 안 죽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럴 정도까지 지금 되어 있더라고. 이 얘기는 참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구리 저 며칠 전에 그 나온 기사를 보고 뭐 경악을 금치 못했다가 아니라 야, 얼마나 프로세서가 좋으면 친환경으로 이게 갈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원천적인 프로세서를 전부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 거의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요 모니터링인데 또 하나 깜짝 놀란 거는 아까 이 모니터링에서 그 남극의 세종기지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온도와 습도 그다음에 그 안에 어떤 식품이 거기 들어가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재료가 거기 들어가 있는지를 여기서 컨트롤 하더라고요. 남극기지조차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자기들이 대리점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전국에다가 이거를 비닐하우스를 가진 자는 자기들하고 등록을 해가지고 교육받으면 자기가 컨트롤러를 자기들 거기다가 납품을 해주고 프랜차이즈처럼 거기다 키워라 이거야. 그러면 그 안에 컨트롤 안에 이 와이파이 영역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 센서가 여기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경기도면 경기도만 어디만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지금 저기 장성인가 도계인가 그쪽인데 도계 농어 거기 안에 비닐하우스 안에서 여기가 컨트롤 되는 거예요. 얘기 되시죠, 그죠? 여기를 누르면 여기에 센서가 나오겠죠. 저 화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까지 흘러가는 것에 농업 부분들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지금 벼를 지금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벼를 심어놓고 이제 하고 있고 표고버섯 쪽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임산물 쪽에 이게 벼를 이제 이렇게 지금 한번 좀 만들어서 이 사람들 생각은 그거예요. 벼를 벼가 높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통 허리 밑에까지 오잖아요. 그죠? 근데 벼를 최고 낮춰가지고 한 50cm 정도만 키우고 그 안에다가 어마어마한 쌀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가는 거. 이런 방식을 좀 선택하더라고. 이거 크면 나중에 벼집 뒷감당 못 한다 이거지. 또 하나는 이게 친환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농약이 전혀 없으니까 얘를 갖다가 다시 또 만약에 소한테 넘겨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소가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까지가 전체 하나의 프로세스에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그 윤재림이나 이런 쪽에 친환경으로 만들었던 수많은 버섯들, 이거 경쟁이 되나? 이 생각이 팍 들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지금 강원도 것만 아까 컨트롤했던 모니터들이고, 뭐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아까 그 팬들 보여드린 거고요. 바람이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의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안에 컨트롤 하게끔 만들어주고 필요하다면 이거는 이제 밖에 비닐하우스에서 큰 건데 필요하다면 아예 여기에 맞는 벌레 이런 것들 여기에도 혹시 나중에 뭐 병충해가 어떤 다른 균이 이렇게 있을 수 있으면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천적인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여기서 키우겠다. 아예 벌레 사업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어떤 메커니즘 돼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고, 저는 솔직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어떠세요? 이거 한번 좀 의견을, 제가 여기까지 해놓은 거, 한번 의견을 한번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이분이 이제 마케팅 팀장인데, 서울소셜에서 한번 가겠다라고 했더니 자기들 한 30명, 30명만 되면 자기들이 와가지고 한번 좀 자기들이 교육 강의 해주고 자기들이 목표가 뭔지 설명해 줄 수 있대요. 어떻게 한번 가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 그 남극에 있는 컨테이너가 그대로 여기 옮겨놓은 건데, 샘플로 여기서. 근데 이 컨테이너 안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 안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단 낮잖아요, 그죠? 이 안에 이렇게 단이 낮은 데서 이렇게 돼 있고, 이 컨트롤러 안에서 이렇게 컴퓨터 있고 노트북 있고 컴퓨터 있고, 이 안에 컨트롤러가 여기 돼 있고, 이 컨트롤러가 이 안에 거를 전부 뭐 열, 온도, 조명, 습도 이런 거에서 모든 부분들을 이 컨트롤러가 컨트롤 해주고 있고, 이 컨트롤은 이제 여기서 컨트롤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원격에서 이쪽에 다시 모니터링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진 게, 이게 하나의 그 패키지 상품이에요, 그냥. 이게 그냥 패키지 상품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저 신용도 선생님 생각이 났어. 어떤 생각이 났냐면, 애 데리고 여기다가 저기 모터 달아가지고 뒤에다가 발전소 달아가지고 전기 달아가지고 놀러다니면서 여기서 그냥 저기 이 안에다 채소 키우는 거지 뭐. 어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상 자체가 웃기는 네. 일, 뭐 그게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거지 이게. 아니, 정말 해보고 싶어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한 2달 그 LED 가지고 이제 전에 한번 서울소셜에서 한번 이 LED로 식물 키우는 법 제가 예, 했어요. 강의한 적도 한번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제가 LED가 집에서 박스 안에다가 그 스마트 팜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예. 한 2달 키워봤거든요. 이게 예. 어떤 문제점인가? 뭐 조그맣고 뭐 그래서 뭐 그게 뭐 그렇게 그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오지만은 제가 해본 결과는요. 그 스마트팜은 원가가 맞기가 힘들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왜냐하면은 남극 등 그 특수 그런 목적에는 원가가 뭐 별로 생각할 필요 없으니까 그거는 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잘하긴 잘해요. 그 안에서. 그런데 이 전기료서부터 뭐 온도 맞추는 것까지 해서 하니까 이게 과연 그 노지에서 키우는 거하고 그 경쟁력이 될까 하는 게 굉장히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한 2달 제가 한번 실험해 볼 적이 있었어요. 파장도 맞아요. 맞춰가지고 저는 빨간 파장하고 파란 파장을 교대로 하는 거로 했거든요. 근데 네. 잠깐 제 결과는 그렇습니다. 원가가 제일 문제가 아닐까. 맞아요. 잘하긴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 그 끝나고 난 다음에 거의 같이 커피 타임을 한 15분 정도 했는데, 지금 저기 우리 저 채널 선생님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이게 과연 원가가 맞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원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만 해결하면 그러면 이건 얘기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네, 정확하게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원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원가를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자동화로 줄입시다라고 하는 원가고요. 첫째가. 그러니까 인력을 최소화합시다라고 하는 원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이게 두 번째 부분들은 원가를 줄이기 위한 어떤 이 안에 들어가는 그 자원들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공정을 어떻게 줄이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관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되겠더라고요. 그 어떤 거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저는 어디서 돈이 안 되냐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디서 돈이 안 되냐 생각하면 저는 이게 돈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가 돈이 안 된다. 이게 인건비가 비싸요. 근데 어디서 돈이 되느냐라고 하면, 저는 여기 이 박스 하나하나당의 단가, 그러니까 유통 자체가 이렇게 가면 돈이 안 된다. 저는 어떻게 가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길래, 이게 아니라 처음에 여기 맨 앞에 재배했을 때 한
모판 자체가 그대로 옮겨가지고 그게 신세계나 그게 가면 그 과정의 모든 부분들이 원가가 다 빠져요. 그냥 그것만 네, 돈을 네. 내서 네. 이렇게 가지고는 식으로 해서 소비자가 나는 요거 내가 뽑아 먹을 거야라고 얘기해서 흘러갈 수 있게끔 요런 식으로 만들다 보니까 딱 뽑을 때 예를 들면 내가 요 상추를 뽑을 거야라고 할 때 가위가 밑에 딱 들어가가지고 상추를 뽑는 순간 그 가위가 그 밑에 뿌리를 딱 잘라준다든가 요런 시스템들 있잖아요, 그죠? 네. 요렇게 가져가는 걸로 간다 그러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기계를 집어넣고 이렇게 가가지고는 저는 원가가 안 맞는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분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생각은 안 해봤대요. 음. 이분이. 예. 그래서 그래서 한번 뭐 제가 아까 강화도 관련돼 있는 것도 제가 이거 가지고도 지금 강화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 팜 중에 일부를 좀 강화도 가져와라. 이렇게 가지고 와라. 그래서 강화도가 이걸 가지고 있는 조건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필요하다면 저기 뭐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한번 좀 갔다 왔던 방문기라고 하는 거를 한번 제가 여러분들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하여튼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그 전략적 부분들의 자원들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이게 박사님, 보니까 제가 채팅에 좀 글을 몇 가지 올렸는데요. 화면은 지금 공개할 수가 없어서 농업인 입장이나 제 입장에서 보면 그런 글을 좀 올려놨거든요. 네. 그래서 저기 우리 박 선생님 걱정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기술 집약적 장치 산업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농민들한테 많이 피해가 가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자본력이 있는 대기업이 이 시장을 독과점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우선은 좀 듭니다. 맞아요. 그 시장 무시 못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또 의견이 땅에서 나오는 영양분도 있는데 수경 재배만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것도 지금 저희 친환경 하시는 분들하고 슬로푸드 이쪽 회원들도 부정적인 의견을 주시는 분이 많거든요. 스마트팜도 좋은데 과연 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냐. 땅하고 물하고 햇빛이 다 해야 되는데 물론 물도 오염이 됐겠지만 그래서 그게 조금 저희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네. 저도 그 말에 100% 동의를 하거든요. 여기도 제가 그 똑같은 질문을 한번 했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아마 이렇게 해서 만들면 맛이 없을 거다. 맛이 없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서는 맛은 만들면 되는 시장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 지금 자연에서 나오는 맛들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하나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한 또 말씀 보태도 네. 될까요, 대표님?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건 국제적인 시장 마켓을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국내적인 상황도 있지만 식량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국제적인 큰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분명히 가야 될 방향인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농법에 새로운 어떤 기술을 적용하고 또 대량 생산을 해 나가고 또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것은 식량 안보하고도 직결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국가적 차원에서 또 대기업에서 같이 가면서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중소기업과 일반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도 같이 엮어 나갈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뒷받침하면 우리나라 이 좁은 땅에서 자원 개발에 상당히 효율적인 산업의 한 분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번 저희 소셜 리딩에서 현장 탐방을 같이 갈 수 있다면 한 번 더 시간을 내서 저희도 한번 다녀오는 것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무척 공감이 됩니다, 박사님. 네네. 참 이게 기후 변화, 이런 태풍 이런 거와 무관하니까 그런 쪽도 또 감안해야 되니까 어쨌거나 국가적인 어떤 기회 프로젝트가 돼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풍수해에 전혀 관련 없는 이런 그런 저거니까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참 이게 그 국가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박경 선생님의 100% 이해하는 게 지금 농촌 쪽에 인구는 줄고 청년 유입은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식량 주권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해야 되는데 예, 예, 예. 이거에 대한 대안은 만만치 않고 나라 먹거리는 이런데 또 해당되는 이런 거를 전부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정말 만만치 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전체적인 큰 전략에서 넣고. 그리고 또 아이러니한 게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여기 아까 그 컨테이너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나간 것 중에 장사가 되는 데가 어디냐면 몽고예요. 아까 이면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니 수익이 맞는 데가 몽고더라 이거지. 웬 몽고 이런데 몽고는 채소가 워낙 비싸가지고 소고기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거기가 채소가 비싸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단가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또 전기값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로 만들어 주니까 가능한 거죠. 사회적 국가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전기나 이런 걸 국가가 컨트롤하니까 금액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 있고 하니까 이러니까 거기 시장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저렴한 데서 몽고에서 만들어가지고 한국 역수출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이게 수경재배의 한계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수경재배로서 하다 보니까 단점이 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고 맛은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식물 자체의 맛. 그 맛이 없는 거지. 그냥 거의 일관적인 거지. 그런데 문제는 대량으로 깨끗하게 고른 품질로 딱 나오는 거는 농업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참 이거는 제가 뭐 농업으로 볼지 그냥 우리 얘기는 이제 공업으로 볼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자꾸 영역이 농업이 아니고 공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건 IT 회사다 IT 회사. 식품 회사가 아니다 이거는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지? 아까 제가 융복이 얘기했잖아요. 융복합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절제 그 융복합되어 있는 내용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세상은 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그죠? 네. 예. 저도 농사꾼의 자식이지만 우리 아버지가 밭에 가가지고 그 뻘에 가가지고 더운 데 가가지고 농약 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스마트하게 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답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육체 산업에 관련돼 있는 키워드들을 아젠다와 함께 참 이렇게 복잡합니다. 육체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육체 산업의 컨셉을 만들어줬고 그다음에 이거 웰천 혹시 들어가 보셨죠? 신용 선생님. 예. 예, 이 사이트 들어가면 볼 거 많죠, 그죠? 아, 예, 아주 좋습니다. 좋더라고요. 예. 예, 여기 사이트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웰천에서 등급 결정되어 있는 도농교류 협력에 대해서 뭐 이 안에도 동영상 워낙 많아가지고 이쪽에 농촌 여행에 대한 거 콘텐츠들 가서 어땠어요? 실험했던 거, 실습했던 거 이런 동영상이 워낙 많아서 이 부분들 하나만 가지고도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재밌게 하루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이 안에서만도 아마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치유관광이라는 말에 이제 용어가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농공상 아까 융복합이라고 하는 융합형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 요거는 이제 그 푸드비즈라고 하는 쪽에서 출자형, 제휴형, 그다음에 형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농공상 융합 중소기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홈페이지이고 이 안에 들어가면 신규 모집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고 치유관광과 농촌관광의 차이점 설명을 좀 했고 뭐 이 설명도 좀 했고 그다음에 이제 농촌관광 쪽에서 그 관광에 대한 그 횟수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으나 숙박객 수는 정체되고 있더라. 알고 봤더니 교통의 발달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어떤 이런 어떤 캠핑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된 숙박이라든가 이런 개념 자체도 이제는 뭐 차박까지 막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거는 제가 보기에 농촌 관광객 수는 더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기 늘어나지 않다는 말은 농촌으로 가는 거 횟수가 늘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농촌 관광의 숙박객 수 늘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반대로 이게 펜션 사업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대상으로 할 때 어린이나 뭐 연인이나 뭐 노인이나 어떤 뭐 할 때 어떤 내용으로 다 이제 즐길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체험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하고, 그럼 이제 고객이 오느냐, 또 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마 제가 저번 주에 이거 설명을 해서 요까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뭐 대사증후군에 대한 설명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네덜란드 쪽에 그 굶주림의 사례를 봤더니, 근데 요 생각하면서 또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 세계 나라의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 나라 중에서 그 국가 전체에서 신장 크기가 키가 가장 큰 나라가 네덜란드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런데 이런 맞아요. 영향이 아닌가. 어떤 분 말씀 주셨는데 맞나요? 네, 네, 맞아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날 제가 여기 네덜란드의 굶주림과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들이 요거와 같이 관련돼 있지 않을까. 이게 통계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뭐 걔네들이 갑작스레 뭐 씨가 커서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네덜란드 쪽에서 이 굶주림을 시켜놓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크고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주제의 키는 뭐냐면, 어린이아이가 뱃속에 들어있는 동안 부모가 배를 굶었다라고 얘기하면 그 자식은, 여기 뱃속에 있는 태아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엄마 속에 있는 음식 이외에, 엄마가 주는 거 이외에 엄마가 가지고 있는 지방 부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더라. 그래서 애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설령 이런 애들은 보통 작게 태어나는데 2.3kg 뭐 이렇게 자기 2kg 막 1.8kg 태어나는데 1년 있다가 2년 거기에 몇 개월만 있다 1년 정도 2년 있다 보니까 그 정상적으로 태어난 3.4kg로 태어난 애들하고도 그 체중의 차이가 별로 없더라. 왜 없냐라고 봤더니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지방을 섭취하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데 이 지방을 섭취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이가 50, 60이 넘어갔을 때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은 매우 높다. 라고 하는 게, 요게 여기 지금 요게 퍼펙트 베이비라고 하는 동영상을 제가 끌고 온 건데, 퍼펙트 베이비의 전 영상이에요. 이게 길어서 제가 요 앞에 것만 따온 건데, 그래서 그 네덜란드가 그 2차 대전에 굶주림을 시킨 것에 관련돼 있는 것과 그 대사증후군 것과는 분명한 연관관계가 있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공감하시나요? 네. 약간 공감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대사증후군에 뭐 이게 남성과 여성의 뭐 시간적으로 흘러가니까 여성들이 이제 문제가 되더라. 이게 이제 뭐 50대, 60대 이쪽에서 이제 현격한 차이가 있다. 이것은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건 이제 폐경기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남성은 오히려 줄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관련된 있는 이제 포인트가 남성, 여성이 철저하게 이게 다르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 생각도 해봤어요. 집에서 먹는 음식이 남성과 여성이 먹는 음식이 다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도 아닌가 이 생각도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음식을 어떻게 먹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었고, 이제 그래서 대사증후군의 이제 어떤 위험이 있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그리고 또 하나의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당뇨, 비만, 고지혈이 하나만 걸리면 유병률이라고 해서 다 한꺼번에 다 같이 걸리더라. 그냥 처음에 하나만 생기면 나중 되면 이렇게 전부 다 바뀌어지더라라고 하는 부분들,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대사증후군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 놓고, 국가는 이거 부분들을 놓고 보니까 1인당 약값이 대사증후군의 약값이 1인당 약 65세 이상이 넘어가면 한 연간 77만 원 정도, 한 달에 거의 7만 원 이상의 관련된 약값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이 대사증후군 약값 부분을 어떻게 줄일 거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맨날 부가징수에서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만 생각하고 있지, 아까 그 원천적인 그 처방,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줄일 거냐는 관심도 없더라라고 하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사증후군과 관련돼 있는 더 건강보험이라든가 나이 건강기록이라든가 뭐 이런 앱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아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과목인데, 앞에 제가 좀 더 살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에 이제 농촌 치유형, 교류형,
운동치유형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서 요거는 이런 형태의 매뉴얼로 만들어서 사업계획서를 받는 거예요. 저기 농업기술센터에서. 네, 이렇게 받아서 농촌 치유형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고, 요거 이제 안전관리 지침이 어떻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해서 제가 이제 했어요. 제가 한 5분만 쉬었다가 요거에 관련돼 있는 치유 시설과 법제도 이 부분도, 그러니까 법이라는 말은 이 시설을 하려면 어떻게 인허가가 돼야 되지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요거 부분들을 제가 한 5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되는 거에 자격이 되거나 인허가가 되려면 어떤 과정이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요건 제가 한 20분만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농업에 관련돼 있는 그 문제의 용어가 이게 이제 건축법에 나오는 용어들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거를 저기 여기 혹시 계시는 우리 서울서철에서 이거 계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우리 부동산 쪽 관련돼 있는 거 하시는 분 있나, 우리 여기? 어렵더라고요, 이 설명 자체가.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게 법적 용어의 부동산 용어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보면 용도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아마 뭐 용산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용도 지구 이렇게 되면 그거는 한강 지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용도 구역은 한강 구역 안에서 어디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의 부동산 용어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그래서 용도 지역이라 이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다 보니까 허락하는 인허가하는 부분들이 용도의 건폐율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용적률, 그리고 이제 그거의 높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한하거나, 이번에 용산 여지 쪽도 뭐 높이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들도 아마 이게 다 법에 의해서 어디까지를 풀어줘라 말아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국토기획법.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지역이라 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농업,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이제 전체 용도지역이라 하면 여기 위에 용도지역이라 하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그다음에 이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나누어서 관리가 되고 있고, 다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눠진다. 그리고 이제 도시지역은 녹지지역과, 그다음에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과 도시계획, 그러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다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용어 정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농지법 쪽에서는 이제 농업진흥지역 제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만들어서 가는데, 이 농지법의 근간은 뭐가 있냐면 경자유전이다라고 해서 경작자 농민이 농지의 소유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요게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걸 원칙으로 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게 농지가 아까 위에 용도가 바뀌어지고, 여지 쪽에서 용도가 바뀌어지고, 지역이 바뀌어짐에 따라 부동산이나 땅이 올려지고 내려지고 하다 보니까, 또 그다음에 소유권도 바뀌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자꾸 흔들리는 거죠. 거기다가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거 노는 맺맞이기를 유산을 남겼다라고 하니까, 유산을 남기는 순간 경작자의 농지가, 아들이 경작자가 되면 좋은데 경작자가 안 되는 순간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농지법과 관련돼 있는 되게 이제 핫한 이슈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것인데, 기본적으로 농지 쪽 관련돼 있는 것들은 식량 주권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먹거리를 해결할 것이냐, 우리 스스로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좀 이제 하나 이슈가 돼서, 이 앞에서 얘기 나왔던 경작자 농민이 소유권을 가진 자가 농사를 졌으면 좋은데 그 소유권을 갖지 못한 자가 농사를 짓는 것,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타가 났네요. 농지 위탁 경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탁 경영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위탁 경영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법에 정해 놓고, 나머지는 위탁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정리해 놓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위탁 경영 하려다 보니까 이제 농지 임대차다라고 해서 농지란 그런 이제 전답을 얘기하는 거고 농가라는 건 농사 짓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임대차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에게 임대차로 줄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위탁 경영은 계약서를 갖다가 직접 일을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되다 보니까 요번에 그 아까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그 농업 쪽에 농사 짓는 것 중에 그 농약 치는 직원이 있어요. 이제 친구가 있어요. 드론으로. 그랬더니 철안뜰 하나 쳤습니다. 대산뜰 쳤습니다. 의성뜰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드론 한 20대 가지고 치다 보니까 농지를 뭐 내 거가 아니고 네 거도 아니고 전부 다 퉁 쳐서 그렇게 치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내 땅에 내 놈만 쳤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해진 거예요. 이렇게 위탁 경영이라는 말 자체도 이게 기능적으로 쪼개지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게 지금 만들어져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만들어졌고 또 요즘 와가지고 2008년도에 도입했던 농지연금이다라고 해서 농지연금도 또 하나의 어떤 영역이 만들어져서 종신형이냐 기간형이냐 그다음에 전후후박형이냐 일시 인출형이냐 경영 이양형이냐라고 하는 이제 농지연금법에 농지가 만들어져서 이 부분들도 지금 이제 뭐 거의 이제 뭐 몇만 명 자체가 가입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돈을 이제 받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제 농촌에서 나 땅 자식들끼리 싸우면 야 나 저기다 집어넣어 놓고 그냥 난 모르겠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만들어졌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아까 농지란 용어 정의가 농지란 그 농업진흥지역에 들어가 있는 거는 농지법의 영역이고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것은 이제 국토계획법의 영역이다라고 해서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렇게 나눠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보전 지역에서 해야 될 일들, 또 자연녹지 지역에서 해야 될 일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요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요게 왜 중요하냐? 여기에 그 보전 지역, 생산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 보전 관리 지역 여기에 이게 이제 특히 여기에 이제 지금 저기 그 자연 녹지 지역 이런 쪽은 이제 땅 투기에 원형이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보전 녹지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건축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서 건축법 시행령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 건축법 시행령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국가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지는 법에 돌아가는 거고 이 뒤로 가면 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는 어떤 거는 또 조례사항으로 다 됐어요. 이거 어떤 것도 조례로 돼 있잖아요. 조례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해 주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야영장 시설, 그다음에 이런 시설들 때문에 노유자 시설, 근린생활 시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산 녹지 지역에다가 질 수 있어요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요. 그다음에 집회 시설, 종교 시설 뭐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이제 자연녹지 지역에서 시설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건 땅으로 묶여 있는 거죠. 전부 다 이렇게 이제 묶여져 있는 부분들로 이게 농촌 치유 시설을 하는데 농촌 치유 시설은 이런 시설을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건을 제시를 해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농지법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의 그 치유 시설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법으로 정의를 해놓은 거죠.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제 그 식물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대한 또 조건들도 뭐 GAP 인증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또 무농약 인증을 받아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지는데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화면 공유 안 됐다고요? 네, 이윤혜 박사님 계속 지금 화면 공유가 계속 안 되고 있어요. 헉. 계속 멈춰 있어요. 플러스 농업백과 보여주네? 최근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보면 끼니를 때우는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웰빙 식단을 통한 건강 관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 경향으로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안전 농산물에 대한 기준이죠.
GAP 인증에 대해 오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의 약자로 농산물 우수관리 제도를 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주요 국가들에서 이 GAP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2006년 첫 인증을 시작으로 GAP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 농산물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유통 경로가 복잡해지면서 농산물의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잔류농약과 중금속, 방사능뿐만 아니라 병원성 미생물과 곰팡이 등이 식품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요소들입니다. 따라서 농산물이 재배에서부터 유통을 거쳐 소비자에게 오기까지 이 모든 위해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건데요. 각 단계별로 안전 기준을 만들어 그 기준을 모두 통과한 농산물에 GAP 인증 마크가 부여됩니다. 그렇다면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선 얼마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할까요? 인증을 신청한 농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전문 인증기관으로부터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먼저 오염되지 않은 땅에서 오염되지 않은 물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종자와 묘목 선정 시에는 공인된 품종을 선택해야 하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 여부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농약과 비료 관리 역시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보관과 폐기 시에는 물론 사용할 때도 안전 사용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고 사용 시기와 양, 종류 등 모든 정보를 반드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깨끗하게 관리된 농기구와 농기계 차림은 물론이고 안전위생복장 착용도 필수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위생적인 과정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잔류농약과 유기오염 물질, 방사능 등의 검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적합 판정을 받아야 수확, 선별, 포장한 후에 소비자와 만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인증을 받았더라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년마다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산 GAP 인증 농산물,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내 손에 들어왔는지 궁금하다면 이력 정보를 조회해보면 되는데요. GAP 인증 농산물에는 반드시 12자리의 이력 정보가 표시됩니다. 생산과 유통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 이 인증 정보를 GAP 정보 서비스나 그린밥상, 팜프 테이블 사이트 또는 스마트폰의 안심 장보기 어플에 입력하면 생산 과정의 모든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철저한 안전 관리를 통해 생산되고 있는 GAP,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의 표식인 셈인데요. 아직은 GAP 인증 농가가 전체의 10%도 안 되지만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면서 참여 농가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플러스 농업백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뭐 우리 여기 김영철 선생님이나 박경 선생님한테도 말도 많을 거예요. 이게 GAP 인증 이게 가능하냐? 개판이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닌데 농약 쳐놓고 난 다음에 이 GAP 인증을 팔고 있는 놈도 있더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긴 있지만 그것은 또 하나의 어떤 뭐 전체적인 카테고리에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똑같이 이제 GAP 인증하고 또 하나의 영역이 이제 그 잔류 농약에 관련돼 있는 이제 강화 제도라고 해서 이제 PLS 기법이다라고 해서 이제 농약 기준에 대해서 그 얼마만큼을 전 농약을 쓸 거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어떤 인증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어머니, 정민이가 알 것 같은데. 저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시오. 네, 선생님. 산모리를 합격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PLS 실천뿐입니다. 물론 사용 시기, 사용 용도, 사용 횟수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겠죠. PLS요? 등록되지 않고 허용되지 않는 일체의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무시하셨습니다. 감수하겠습니까, 어머니? 감수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네, 감사할게요. 선생님, 우리 산모리 또 합격시켜야 돼요, 선생님. 합격을 확인한 그 행복한 순간을 생각했습니다.
농약 허용 기준 강화 제도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 농약에 대한 그 부분들을 이거를 이제 지금 막 만들어 놓고 사회적 이슈가 많습니다. 이게 지금 왜 PLS가 요 모양이냐, 그리고 도대체 어디까지를 범위를 정해야 될 거냐, 우리 입속에 들어가는데 먹거리에 농약이 어디까지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뭐 많은 논의와 많은 싸움이 있어요. 지금 있지만 또 반대로 또 이게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알맹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흘러가야 될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뭐 동영상을 한번 이제 이렇게 유사하게 만들었던 패러디지만 봤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 보고 종류들이 유기농산물이 있고 유기축산물이 있고 무농약 농산물이 있고 무항생제 축산물이 있다라고 하는 요 정도의 부분들은 우리가 먹거리로서의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좀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나머지 거는 뭐 동물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이제 치유환경 쪽에서 얘기가 나와서 요번에 치유환경 쪽에서 그 명사심리 반려해변이라고 해서 지금 뭐 제 페이스북에 이명태 이사장이 지금 그 부분들을 좀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그게 만들어지면 또 해변 하나에 그 해변에 개들을 데려가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만들어지는 거 보니까 이제는 해변도 차별화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여기 지금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규정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이 좀 만들어져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음식 뭐 이런 걸로 어떻게 자원을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시간은 여기 음식 자원에 관련된 거 한번 재미있게 각 지역별로 어떤 음식이 어떤 걸로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같이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요 내용이 아마 오늘까지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좀 한 30분이라도 우리 전정 교수님하고 좀 혼날 것 같아. 너무 많이 했다고.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한번 좀 마무리하고 전정 교수님 메시지하고 하면서 다음 시간은 제가 또 짧게 한 시간만 제가 할게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 오늘 좀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네. 많은 시간 없지만,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은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이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중에서 일부만 뽑아서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 넘기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상. 지금 그렇게 됐고요. 오늘 454차 7월 2일이고요. 오늘 7월 첫 주네요. 오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뉴스 같은 걸 좀 먼저 보셔야 할 텐데 오늘 뉴스는 준비한 게 많았어요. 내용을 좀 그중에서 뭐 다 보든지 아니면 뭐 이것만 보고 끝나야 될 수도 있겠는데 혹시 주변에 공중전화 부스 보신 분 계세요? 네, 지하철역에 아직 있습니다. 네, 아직은 있긴 있죠. 공전화 네. 부스. 마침 관련된 뉴스가 나온 게 있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노인복지관에서 요즘 종합복지관 또는 노인복지관에서 요즘 디지털 교육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요즘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키오스크 교육이에요. 키오스크. 네. 키오스크 핵심이거든요. 키오스크 교육 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뉴스 나온 거 같이 보도록 하시겠고요.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은 요즘 옛날 모르는 전화로 전화 걸려오는 거 요즘 안 해요. 요즘 그런 거. 요즘 보이스피싱 하는 애들도 아주 머리가 똑똑해져 가지고 요즘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은 전화가 오는데 뭐라고 찍혀 나오냐면요. 엄마라고 찍혀 나오고 아빠라고 찍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와요. 문자가. 이제 전화가 참 황당한 애들이 많아요. 이제 그렇게 오는 방법. 같이 보여드릴 거고요. 부동산 관련돼서는 스마트폰 앱이 요즘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증강현실을 반영해서.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 쓰고 있는지 한번 요거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실태 이렇게 한번 우리 같이 4가지 뉴스를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이용자 없는 공중전화 부스 왜 없애지 않을까? 되게 궁금하시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공중전화 쓰는 분들 많이 없죠. 3분의 70원인 걸 아는 분도 드물 겁니다. 하지만 없애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워낙 자리 잡은 위치도 좋다 보니까 기발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시대 변화에 따른 공중전화의 변신 홍학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동전을 들고서 공중전화 앞에 길게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90년대 익숙한 풍경이었죠. 무선 호출기, 이른바 삐삐가 대중화되면서 공중전화 부스는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휴대전화 보급률은 99%, 통신 강국인데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에서도 공중전화 이용하는 모습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사회적 효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굳이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에만 6,200대의 공중전화가 있는데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4건도 안 됩니다. 관리도 어렵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담배 꽁초나 병 같은 거, 음료수 먹은 병, 빈병 그런 게 올려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이용자 수가 줄고 있는 건 우리나라뿐이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공중전화는 애물단지여서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는데요. 얼마 전 미국 뉴욕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공중전화 부스가 철거됐습니다. 철거된 공중전화는 뉴욕시의 아날로그 박물관으로 옮겨졌는데요. 슈퍼맨에 등장했던 공중전화 4개를 관광 목적으로 남겨두는 것 외에는 공중전화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영국의 상징과도 같은 빨간색 전화 부스도 이미 수만 대가 철거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차츰 수가 줄고 있습니다. 1999년 15만 대였던 공중전화는 이제 전국에 3만여 대 정도만 남았습니다. 이용자는 거의 없지만 연간 300억 원을 들여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무선 통신망이 단절되는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남겨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법 때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보면 공중전화를 국민의 기본적인 필수 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또 적절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통신 복지를 제공하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KT 같은 통신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공중전화를 운영해야 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 해도 바로 서비스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수백억 원의 손실액은 통신 3사가 나눠서 부담하고 국가가 일부를 보전해 줍니다. 앞으로 설치 대수를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기존에 마련된 부스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 중인데요. 코로나19가 확산했을 땐 살균 기기를 설치해서 방역소로 이용하기도 했고요. 미세먼지가 심각해졌을 때는 이렇게 대기 측정소로도 변신했습니다. 또 요즘은 비대면 업무가 늘면서 은행 점포수가 줄어들었죠. 공중전화 부스에 현금 인출기가 설치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 배달 수요가 크게 늘면서 공중전화 부스는 전기 오토바이 충전소가 됐는데요. 전화 부스에 설치된 배터리 충전기에서 다 쓴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공중전화 어디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지도 앱에서 공중전화라고 검색하면 주변 지하철역이나 학교 앞, 공원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접근하기 좋은 위치의 자리에서 각종 편의시설을 추가하기 좋은 이 공중전화 부스. 시대에 맞게 변하면서 애물단지가 아니라 이제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옛날 생각나시죠? 공중전화 부스. 예, 공중전화 부스가 이제 아직도 못 없애는 이유가 아까 전기통신사업법 법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걸 얘기 들었었죠. 근데 요즘 최근에는 보면 진짜 그 전기 이륜차 충전소도 있고 요즘 정말 재밌는 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떻게 또 변신을 하게 될지 이제 궁금해지는데 여러분 지도 앱에서 한번 공중전화라고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시죠. 해보시면은 내 주변에 몇 개나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내 주변에는 과연 공중전화 부스가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각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도 앱을 켜신 다음에 공중전화라고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뉴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스트레스 극복. 요즘 이제 중장년층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디지털 스트레스입니다. 디지털 디톡스가 아니라 이제 디지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게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됐는데
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이제 디지털 교육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요즘 가장 핫한 부분이 바로 키오스크 교육이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선진국들이 가장 초점을 두고 있는 교육 중에 하나가 키오스크 교육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키오스크 교육을 좀 활발하게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이게 스마트폰 앱도 있어요. 키오스크 교육시키는 앱이 있어요. 근데 앱이 조금 부실해요. 앱이 진짜 되게 부실합니다. 그래서 서초에서 나온 거, 우리 스마트폰 앱에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색해 보시면은 키오스크가 나오는데 서초 거가 좀 많이 쓰이는 편이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뭐 그 기업에서 쓰고 이런 KT나 이런 것은 좀 형편없어요. 좀 사실은 스마트폰 앱은 한번 보시죠. 최근 식당이나 마트 등의 비대면 기기가 늘면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령층들에겐 주문하고 계산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른바 디지털 스트레스를 겪는 노령 세대를 위해 노인복지관에서 다양한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박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사나 커피 주문을 하는 키오스크 사용법 강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어르신들이 버튼 하나하나를 눌러봅니다. 음료 2잔과 디저트, 선택부터 결제까지 무려 14번이나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반복하다 보니 자신감이 붙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젊은 애들이나 하지. 나는 나이 먹은 사람이라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서 배우니까 좀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지도 찾기나 쇼핑하기, 앱 깔기 등을 배우는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 강좌도 인기입니다. 실생활에 필요할 수 있는 우리가 주로 교통이나 쇼핑이나 또 병원 예약이나 그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가르쳐 드리니까 실생활에서 많이 도움이 됐다고들 하십니다. 특히 경기도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은 전국 최초로 디지털 문화공간을 마련해 반려로봇과 대화하거나 디지털 게임도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실제로 이제 어르신들 실생활에 IC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가 많이 증가한 상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한 게 현실이었거든요.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요즘 노령 세대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시켜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교육은 계속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은 우리는 잘 쓰시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죠? 네, 키오스크를 만든 업체는 다르지만 지난번에 박람회 때 제가 가서 보니까 키오스크 기능이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더 좋은 게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또 훨씬 더 혁신적인 키오스크가 나오지 않을까. 키오스크가 어떤 게 나왔냐면요. 음성으로 그냥 말로 말하면 다 알아듣고 다 화면이 눌러지더라고요. 자동으로. 그런 것도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게 요즘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어서 누르지 않아도 결제가 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지금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이 디지털 교육의 어떤 입체적인 그런 교육이 앞으로는 좀 더 실생활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보이스피싱 관련된 뉴스가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진짜 나도 속겠는데 여기 나오는 거죠. 소리 절로 나오는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을 같이 보시는데 이게 전화번호가 뜨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냥 일반 전화번호가 뜨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내 등록돼 있는 그 이름으로 뜬다는 거죠. 참 환장할 노릇이에요, 진짜. 네, 이렇게 뜬다는 거죠.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 에이, 보나마나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이겠지 하고 안 받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엄마한테서 걸려온 전화라면? 가족이나 친구 번호로 걸려온 전화에서 납치 협박을 받는다면 태연하게 전화를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약 2주 전쯤 대학생 A씨는 엄마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엄마라고 딱 떠서 받았는데 좀 흐느끼는 소리로 엄마 납치된 것 같다 이러더니 곧바로 전화를 가로챈 의문의 남성은 엄마를 납치했으니 3천만 원을 입금하거나 돈이 없으면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라고 A씨를 협박했다는데요. 심지어 카톡으로 피 묻은 손과 함께 평소 엄마가 하고 다니던 것과 비슷한 스카프 사진 등을 보내기도 했대요. 통화는 15분간 이어졌고 정말 속아 넘어갈 뻔하던 그 순간 다행히 진짜 엄마로부터 문자가 와서 별다른 피해 없이 전화를 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최근 새롭게 등장한 보이스피싱 수법인데요. 이미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가족이나 친구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와 돈이나 알몸 사진 등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최근 통화 기록에 남은 가족 또는 지인 이름의 번호를 누르면 또다시 보이스피싱범에게 연결된다고 해요. 우리 휴대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8자리가 거의 고유번호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국제전화번호가 됐든 인터넷 전화번호가 됐든 고유번호가 일치가 되면 전화가 들어올 때 저장해놓은 사람의 명칭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악용한 거죠. 특히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일수록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삼성이나 LG에서 만든 핸드폰은 국제전화라는 표시와 함께 발신자 이름과 번호가 모두 뜨지만 애플은 오로지 발신자 이름만 뜬다고 합니다. 지금 단말기의 명칭이 어떻게 표시되고 구현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조사랑 좀 협의를 해서 합의점이랄까요? 그것도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럼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궁금하시죠? 크랩이 알려드릴게요. 우선 삼성이나 LG 핸드폰을 쓰는 분들은 통화 설정에 들어가면 국제전화 수신 및 발신 거부 기능을 킬 수 있고요. 또 국제전화라고 미리 음성으로 알려주는 기능도 킬 수 있습니다. 국제전화. 아이폰의 경우 직접 단말기 내에서 해결할 방법은 없고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국제전화 수신 거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물론 가장 쉽고 빠른 건 일단 수상하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전화를 끊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확인 전화를 걸어보는 게 좋겠죠? 대신 앞서 말했듯 최근 통화 목록에 찍힌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게 되면 보이스피싱범에게 연결되기 때문에 직접 번호를 치거나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번호를 눌러 전화를 걸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지만 이런 방법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에 불과한데요. 일단 가족이나 친구가 걸려있으면 사람 심리상 크게 위축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요. 또 국제전화를 아예 차단해버리면 해외에 거주 중인 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통화도 제한받게 되죠. 에휴, 날이 갈수록 보이스피싱 수법이 더 교묘해지고 악랄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건 진짜 나라도 속겠는데? 싶은 생각이 절로 듭니다.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서 추가적인 피해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 그 전에 혹시나 내 가족이나 친구들이 당하지 않게 이번 크랩 영상도 주변에 마구마구 공유해주세요. 자, 보셨죠? 네, 정말 가면 갈수록 이제 지능화되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이익을 보거나 이득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해를 보지 않고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 정말 속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 특히 아이폰의 경우에는 전화번호 뜨지 않기 때문에 저장되는 이름으로 뜨기 때문에 특히 위험하다고 하는 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특히 아이폰 사용자의 경우도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상한 전화가 내 저장되는 전화번호를 맞춰가지고 딱 그 전화번호 그 이름으로 뜨게 되기 때문에 깜빡 속을 수가 있어요. 진짜 완전 깜빡 속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 진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 내 지인이나 가족인 줄 알고 받았다가 진짜 깜빡 넘어가게 되는 경우 생길 수가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다는, 정말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진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한두 개의 전화를 해킹하거나 전화기가 유출돼 가지고 전화기를 확보한 이 인간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전화번호를, 여러분의 전화번호를 모조리 갈취한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지인들이 전화기가 털리면 문제는 그 전화번호 들어있는 전화번호 이름으로 나한테 올 수 있다는 거.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진짜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가 다 이런 식으로 유출된다는 거죠. 요즘 옛날처럼 뭐 어디서 전화번호를 수집을 하거나 매매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휴대폰을 주워가지고 또 휴대폰을 또 이렇게 갈취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를 빼내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는 카카오톡을 해킹을 해서 특정한 사람의 카카오톡을 해킹을 해서 카카오톡 안에 있는 그 사람과의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털어간다는 거. 이게 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오는 것이 그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거. 정말 가면 갈수록 태산이죠. 이런 일들이 요즘 벌어지고 있는 거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으로 집을 구경하는 요즘 부동산의 새 모습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이제 할 일이 없어져요. 이제 자격증 중에서 공인중개사가 이제 제일 먼저 직업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제 친구 중에서 공인중개사 있는데요. 죽겠다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젊은 애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찾아보고 해가지고 자기가 가보거나, 물론 이제 스마트폰으로만 보는 것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도 가보긴 가봐야 됩니다. 마음에 드는 걸 고르는 용도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보완하는 용도죠. 현장 가서 확인을 해보고 바로 거래를 해버리기 때문에 부동산을 안 거친다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지금 부동산 쪽에도 위기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거든요. 부동산 쪽에서도. 야, 이게 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이제는 부동산을 직접 보러 다닐 필요 없이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진종 기자입니다. 이사갈 아파트를 찾고 있는 직장인 신송희 씨. 예전 같으면 직접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는 이른바 임장을 다녔겠지만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합니다. 매물과 가격은 기본입니다. 3D로 아파트 단지 구석구석을 볼 수 있고 조경, 주변 상권, 도로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돌아다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시간을 많이 요하잖아요. 근데 일단 한번 어플을 통해서 조금 제가 필터링을 할 수 있고 클릭 한 번이면 집안도 볼 수 있습니다. 방, 화장실 같은 내부 구조는 물론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 조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시간대별로 거실에 해가 얼마나 잘 드는지도 보여줍니다. 서울 후암동의 5층짜리 건물. 이 건물은 인공지능 AI가 짜준 계획대로 지었습니다. 자투리 땅에 집원을 입력하자 몇 층으로 어떻게 지으면 효율적인지 바로 계산해 보여줍니다. 형태가 일반적이진 않았어요. 좁고 이제 뾰족한 땅이었는데 이 땅을 사야 되느냐에 대한 의사결정을 굉장히 빠르게 내릴 수 있게. 인테리어도 스마트폰으로 해결합니다. 벽지도 내 맘대로 붙여보고 가구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90%의 평면도가 빅데이터로 구축됐습니다. 부동산과 IT 기술의 접목, 단순한 중개 서비스를 넘어 이제 소비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아껴주는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테크 업체는 5년 만에 10배 넘게 늘어났고 시장 규모는 3조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그 기술을요, 프로퍼티, 영어의 프로퍼티에다 플러스 테크놀로지 합쳐서 프롭테크라고 부르거든요. 프롭테크라고 하는 용어를 요즘 신조어로 쓰고 있습니다. 프롭테크. 그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한글로 프롭테크라고 적어보셔서 검색하셔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너무 유명한 앱 중에서는 직방이라고 쓰죠. 직방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윈중계라고 하는 앱도 있고요. 그다음에 호갱노노, 호갱이 안 된다는 얘기죠. 호갱노노라는 앱도 있고, 그다음 프롭테크라고 검색하셔야 되고, 이런 검색하시면 이렇게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한 이런 집을 안을 들여다보고 확인해보고 조명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다 적용한 앱의 화면들을 보실 수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그 앱을 직접 한번 실행을 한번 설치 한번 해보셔서 내가 뭐 매매 계획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내 주변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보실 수 있고 나온 매물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실 수 있는 좋은 그런 방법이 되는 거니까 직방도 있지만 또 다방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저 이름도 좀 비슷하죠. 네, 재밌어요. 이런 것들도 있어서 한번 이렇게 쭉 알아보시면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이제는 앞으로는 이 증강현실 기술들이나 이런 IT 기술을 활용한 이런 기술들이 생활 속에서 얼마나 무섭게 적용이 될 것인가 한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쉽게 알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온라인에서 보여지는 스마트폰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이 100% 믿을 수 있는 정보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이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더 걸러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 정보의 경우에는 직접 현장 가서 방문해서 봐야죠. 그거는 그걸 무시할 수는 없죠. 그래서 보완 단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이걸로만 할 수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지만 약간 비약이고 실제로는 최종적인 결정이나 아니면 걸러내는 부분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활용을 하시고 그 이후에서는 직접 가서 방문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겠죠. 이런 어쨌든 기본 정보는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게 되겠고요. 내 주변의 매물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부동산을 가서 방문해 가지고 알아보잖아요. 근데 특정 부동산을 하게 되면 한계가 있는데 이거는 특정 부동산이 아니라 전체를 다 볼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효용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나를 건너뛰고 요 앞에 하나 더 있는데요. 아까 부랴부랴 건너뛰었어요. 지난 시간에 QR코드를 했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좀 조절을 그 사이에 부랴부랴 제가 조정을 좀 했어요. 해서
오늘 지난 시간에 QR코드 1 했었거든요. 1 했던 부분을 같이 복습하시면서 그다음에 2를 같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QR코드 우리 일상 주변에서 많이 쓰고 있고 또 우리가 이거 2차원 바코드라고 그러죠. 흔히 1차원 바코드는 우리 막대형 바코드고 2차원 바코드는 우리가 QR코드, Quick Response Code라고 흔히 부르는 QR코드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 부분까지 보셨을까요? QR코드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요즘은 칼라 바코드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는. 지난 시간에 이거 물어봤었어요. 시작하자마자 어떤 것이 QR코드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응답 안 하셨던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죠? 1번과 2번이 있는데 어떤 것이 QR코드일까요? 어떤 것이 QR코드죠? 네. 다요. 네, 오른쪽 거 보통 얘기하시죠? 다 얘기하십니다. 오른쪽 걸 얘기하는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저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동그랗, 네모나게 되는 저희 축이거든요. 저 위치 축인데 저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QR코드라고 어떤 얘기를 하는데 물론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저 오른쪽에 QR코드가 맞아요. 저걸 QR코드라고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데 왼쪽에 것도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다른 이름이에요. 다른 이름이지만 사람들이 흔히 말할 때 QR코드는 다 모든 것을 QR코드라고 부릅니다. 만들어져 있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20-30여 종의 QR코드를 다 QR코드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QR코드가 이제는 일반 명사가 됐어요.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 모두 그냥 부르는 2차원 바코드를 다 부르는 용어가 QR코드가 됐습니다. 이제는. 하지만 개별 명칭은 있어요. 개별 명칭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두 개 다 QR코드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2차원 바코드고 왼쪽의 것도 2차원 바코드예요. 근데 저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저 쓰고 있을까요? 왼쪽에 있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어요. 여러 군데서 쓰고 있는데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곳이 다이소 말씀드렸었죠. 다이소에서 물건 구입하실 때 거기에 붙어있는 그 QR코드 봐보세요. 저 왼쪽에 있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걸 왜 저걸 쓰고 있을까? 오른쪽 거 있는데 저 오른쪽에 있는 QR코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거 있죠? 저것은 단점이 있어요. 크기를 줄이면 인식률이 떨어져요. 확 떨어져요. 인식이 잘 안 됩니다. 저장은 많이 할 수 있어도 인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마이크로가 약해요. 그런 약점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왼쪽에 있는 QR코드는요. 줄어들어도 작아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다이소 같은 데 보시면 물건들이 다 작잖아요. 작은 게 많잖아요. 거기에 붙이기가 힘들죠. 그래서 저걸 적용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아도 용량은 적습니다. 용량은 오른쪽에 있는 QR코드의 반밖에 안 돼요. 용량은. 들어갈 수 있는 용량. 하지만 그 정도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는 매트리스 방식의 QR코드거든요. 저거는요. 자, 이거를 지난번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옷 찾아오시는 크린토피아 같은 혹시 동네에 세탁소 대신에 요즘 프랜차이즈로 많이 생기고 있는 크린토피아 같은 거 있죠? 거기 찾아오실 때 옷에 보면 바코드가 붙어 있어요. QR코드가 붙어 있는데 그것도 왼쪽에 있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렇게 명칭이 있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게 저게 댄소웨이브사에서 만든 QR코드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거고요. 위에 있는 거 위에 이름을 보시면은 PDF 417, 데이터 매트릭스, 맥시 코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지금 다이소에서 쓰고 있는 방식이 뭐냐면 데이터 매트릭스 방식. 여기 왼쪽에서부터 세 번째 파란색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저것을 쓰고 있습니다. CI 매트릭스 미국에서 개발된 매트릭스 방식인데 용량은 반밖에 안 들어갑니다. 딱 반이에요. 반밖에 안 들어갑니다만 장점이 있어요. 공간 절약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형태로 작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서 ISO 규격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방식이 되겠고 우리만 맨 왼쪽에 쓰고 있는 것만 QR코드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지난 시간에 제가 가장 주지시켰던 첫 번째 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QR코드 이것도 QR코드구나.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다이소 가시면은 이제 주변에 아는 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데도 있어요. 몇 군데. 이런 식의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이 QR코드를 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느냐? 일단 길지 않아도 되고 조금만 해도 마찬가지로 인식이 잘 되는 데다가 인식률도 좋고 그리고 얘가 가로 세로 위치가 바뀌어도 다 인식이 되고요. 약간 위치가 조금 벗어나도 인식이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저 중간에 있는 데이터 매트릭스 방식, 저것도 국내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방식이 되겠고요.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다 2차원 바코드예요. 2차원 바코드인데 굉장히 많죠. 그렇죠? 정말 많습니다. 왼쪽에 맨 밑에 있는 거, 왼쪽 맨 밑에 있는 게 QR코드가 우리가 쓰고 있는 흔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댄소웨이브사의 QR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밑에 줄에서 밑에 보시다 보면은 MS 칼라 코드라는 것도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걸 했어요. 했는데 지금은 망했어요. 지금 안 쓰고 있습니다. 사업을 접었어요. 지금은. MS 칼라 코드인데 칼라색 되게 예쁘죠. 우리나라에서도 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2% 부족할 때 상표에 붙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쓰는 이유는 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절대 공짜가 없어요.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요. 좋아하겠어요? 업체가?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서 하다가 중단이 됐고요. 칼라집이라는 것도 있고 종류 진짜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왼쪽 맨 위에 있는 것이 데이터 매트릭스 방식의 아까 보셨던 그런 QR코드도 있고요. 종류가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지금은 통합이 돼서 지금 거의 쓰고 있는 것이 한두 가지로 이제 다 몰려 있죠. 지금은 중국이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QR코드는. 중국이 제일 좋아합니다. 가장 많이 이 신용카드 우리 실물 신용카드 단계를 거쳐가는 단계를 놓쳤기 때문에 바로 QR코드로 해서 이체 방식을 쓰는 우리 같으면은 이제 제로페이 방식을 쓰는 그걸 쓰고 있죠. 일본에서는 이제 저기 중국에서는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전통시장에서도 다 전부 다 요걸 QR코드를 방식을 아주 활발하게 쓰고 있는데 오히려 미국은 잘 안 쓰고 있어요. 미국은 많이 쓰지 않습니다. 별로 쓰지 않아요. 왜? 미국에는 워낙 많아요. 이 결제 방식 자체가 워낙 많아서 QR코드에 그렇게까지 눈을 돌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는 않은데 고민은 하고 있어요. 미국도 현재. 이걸 쓸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워낙 세게 밀어붙이고 자기네 모든 그런 수단들을 다 이 QR코드로 좀 통일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배 아픈 나라가 이제 일본이죠. 자기네 개발은 했는데 돈은 한 푼도 못 버는 개발은 해놓고서는 지금 와서는 그래서 이제는 멋있게 말을 하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거국적으로 이렇게 공개했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엄청 배가 아픕니다. 지금 일본은. 돈은 한 푼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QR코드는 일본의 덴소웨이브사. 덴소웨이브사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회사의 자회사입니다. 여기서 개발된 거죠. 2차원 구조의 기호고요. 특허권을 사용하지 않겠다는데 사실 걔네들이 뭐 마음씨가 좋아서 한 것은 아니었고요. 원래는 자기네 안에서 물류 시스템 때문에 도요타 자동차 회사의 물류 시스템 때문에 한 거예요. 물류 작업을 하는데 이게 일반 바코드가 너무 용량이 작아서 읽어드리는 게 너무 적잖아요. 불편하니까 좀 더 많은 걸 담을 수 없을까 고민하다 만들어낸 게 바로 QR코드가 되겠습니다. 그 자회사인 덴소웨이브에서 만들었는데 자기네 자회사들의 마음대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관련된 관계업 회사가 3,000개가 넘으니까 업체들이 자유롭게 써야 되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실은 공개한 거거든요. 특허를. 그냥 다 쓸 수 있도록 마음대로 특허권 행사하지 않겠다 선언하고 한 건데 그렇게 해서 한 거지 걔네들 마음씨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물류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 거지. 그렇게 했는데 의외로 중국에서 쓰면서 중국 사람들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결제 시스템을 적용을 시킨 거죠. 우리나라도 결제 시스템을 합니다. 그래서 결제 시스템 여러 많은 나라에서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으니까 일본은 생각지도 못했죠. 일본에서는 QR코드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는데 결제 시스템으로는 안 써요. 일본은 지금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한 발 놓친 거죠. 결제 시스템으로는 생각도 못했는데 중국에서 결제 시스템을 들고 나오면서 그리고 최근에는 이 QR코드 약간 모양을 비틀어 가지고 약간 좀 다르게 만든 QR코드를 중국에서 내놓고 있어요. 최근에 자기네만으로 일본 거에다 왜곡되기 싫다고 어쨌든 싫다고 해서 새로운 걸 내놓고 있는 상태라서 일본이 당황스러운 거죠. 이제는 만들어내는 원조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못 버는 이렇게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 활발하게 쓰고 있죠. 그 최근에는 이제 QR코드 안에다가 저렇게 막 글씨도 집어넣고 모양도 약간 바꾸고 하는 요즘 이런 디자인 그 QR코드가 요즘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무거나 막 집어넣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일본에는 이 QR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상용으로. 그래서 이 QR코드를 내가 칼라 또 안에다 색깔도 집어넣고 디자인도 이렇게 뭔가 물건도 넣을 수 있는 그런 QR코드 프로그램이 나와 있어요. 일본에는. 우리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근데 일본에는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있긴 있는데 기업이 고객들한테 판매용으로 제작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있어요. 개별 회사에 있어요. 상용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개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QR코드 보면 이쁜 것들 있죠. 그런 건 디자인 바코드거든요. 업체에다 의뢰를 해가지고 요청을 하면 거기서 제작을 해주는 겁니다. 돈 받고. 그래서 공개돼 있지 않은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몇 번 봤는데 프로그램이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잘 만들어냅니다. QR코드를. 그래서 이쁜 디자인 형태로 만들어내는 QR코드가 현재 프로그램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개발돼서 나와 있습니다. 상용으로 현재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QR코드는 뭐 이렇게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도 흔히 볼 수가 있고요. 1994년도에 나왔죠. 덴소의 개발 부서 덴소웨이브가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뭐 각 표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복습입니다. 이 사람이 개발자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말씀드렸죠. 돈 못 벌었다고.
이 사람 월급 이해는 받은 거 한 푼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라 마사이로 이 사람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근데 이 댄스웨이브사에서는 계속 개발을 해가지고요. 맨 왼쪽 밑에 있는 그 모델 1, 모델 2 요거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작은 게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작은 거 약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QR 코드도 만들었어요. 축이 하나만 있는 작은 것도 이것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했는데 다른 거는 잘 안 쓰이고요. 맨 왼쪽에 있는 거하고 맨 오른쪽 끝에 있는 거 로고 Q라고 돼 있는 형태 요런 거는 좀 활용이 되고 있어요. 요런 거는 어쨌든 QR코드를 한번 만든 김에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돈이 안 된다는 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아주 땅을 치고 있는 게 바로 일본의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댄스웨이브사 회사를 들어가시면 회사 사이트 들어가시면요. 현재 요 화면은 회사 현재 화면은 아니에요. 옛날 화면인데 현재 화면이 요 화면 너무 화면이 달라서 QR코드를 좀 이렇게 별로 홍보하는 내용이 별로 없어서 요즘은 그래서 그냥 제가 캡처를 안 했는데요. 예전 캡처 걸 보시면은 denso-wave.com/en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댄스웨이브사의 홈페이지인데 여기 들어가면은 QR코드를 만들었던 배경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쭉 다 설명이 다 나와요. 보실 수 현재 이 화면은 아닙니다. 다른 화면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근데 바뀐 화면이 별로 도움이 안 돼서 제가 그냥 빼버렸어요. 그래서 옛날 화면으로 제가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또 하는 것 중에 뭐냐면 QR코드를 읽어드릴 수 있는 산업계에서 산업용에서 쓸 수 있는 리더기 QR코드를 읽어드리는 리더기를 만드는 업체예요. 지금은 댄스웨이브사가. 그래서 리더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이제 도요타 자동차에서 원래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도요타 자동차 회사에서 물건들 납품하고 이렇게 걔네들 원래 그 유명한 시스템들 있잖아요.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이렇게 물건 부족할 때 적시에 딱 납품하는 그 시스템들에 거기에 읽어드리는 용도로 QR코드 옛날에는 1차원 바코드를 썼는데 지금은 다 2차원 바코드 QR코드를 쓰고 있어요. 전부 다 댄스웨이브에서 개발한 걸로. 그 읽어드리는 리더기를 얘네가 공급을 해요. 자회사부터 계열까지. 그래서 일본의 많은 물류에서는 이 댄소 거를 그 리더기를 쓰고 있는데 이 리더기 판매로 돈을 버는 거죠. 댄스웨이브는. 그걸로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 그러면 북한에서도 QR코드, 오늘 겁니다. 이제. 오늘 거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시간이. 자, 일단 좀 하는 데까지는. 자, 그러면 북한에서도 QR코드 사용하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혹시 화면에 보이신 분은 손으로 OX를 해주시면. 자, 북한에 대해서, 채팅을 하시겠다 이거죠. 네, 채팅. 자, 박윤 선생님은 O 하셨고, 자, 손 한번 표시해 주시죠. OX. 시작. 하나, 둘, 셋.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왠지 저희가 있는 것 같다. 느낌이 왠지 제가 하는 것 같아서는 안 하는데 보여줄 리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하고 몇 년을 하시다 보니까 이제 거의 넘겨짚으시는 수준이 거의 돌을 터득한 수준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북한에서도 QR코드 사용했을까? 북한에서 이렇게 요즘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북한에서도 그 쓰레기가 다 떠밀려 와요. 한국으로. 우리 남쪽으로. 쓰레기들. 먹는 것들, 과자나 이런 봉지부터 이런 게 다 떠밀려 오거든요. 그거 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고 뭘 많이 먹는지를 우리가 정보원, 국가정보원에서도 파악을 해요. 넘어오는 쓰레기들 다 모아서 확인하고 그러거든요. 거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최근에 넘어온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요 사진이에요. 단설기. 단설기. 북한식 이름은 참 이쁘죠. 단설기. 근데 주원료가 밀가루, 사탕가루, 닭알이 뭔지 아세요? 닭알. 계란이에요. 닭알.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닭알. 그다음에 버터는 빠다. 저 정감 넘치는 이름이에요. 우유가루. 우유가루 뭘까요, 이거? 우리 같은 뭐라고 쓸까요? 유분 뭐 이렇게 써놓는 거 분유 써놓는 거. 우유가루라고 써놨다. 우유가루. 우유가루. 기름, 과일 향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보관 조건 써있는데 보시면 평양시 락랑구역. 얘는 두음 법칙 원래 없잖아요. 북한에는. 락랑구역. 관운일동 생산지고요. 전화번호 있고. 근데 전화번호 기분 나쁘게 0이에요. 지역번호가 0이에요. 02 서울인데 이것들이 아주 해놨어요. 생산 날짜 접합면에 표시인데 거기 보시면 QR코드 있죠. 그렇죠. 보이죠. 네. 그리고 얘네 특이인 게 보면 1차원 바코드도 해놨어요. 1차원 바코드도 해놨는데 1차원 바코드 왼쪽에 보시면 숫자가 뭐예요? 867이죠. 867 보이세요? 네. 보이십니까? 867. 우리나라는 880이죠. 880이죠. 867이 북한 겁니다. 북한 번호가 867이에요. 국가 번호가. 우리는 880이죠. 얘는 867로 나가죠. 네. 그래서 여기에 QR코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QR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바코드란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땡 쳤기 때문에 오늘 1차원 바코드까지 같이 공부를 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안 되고 북한 것만 섞여하고 끝나버리게 너무 안타깝네요. 네, 이렇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중요한 게 또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또 네. 저도 또 좀 2시부터 제가 또 시청 쪽에서 강의가 있어서 가야 됩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대상자는요. 북한이 아니라 군대에서 군복무하신 분들 중에서 부상 상위 군경 그러니까 상위군이죠. 그러니까 다쳐가지고 전역하신 분 부상 있고 좀 안타까운 분들이에요.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에요. 이분들에 대해서 취업부터 시작해서 내 적성이나 능력에 대한 이걸 측정해보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시리즈로 하는데 제가 첫 강을 합니다. 제가 첫 강을 가서 강의를 하고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 준비하느라고 좀 아주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거 하러 좀 갈 예정이라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하신 분들 수고하셨고요. 오늘 최종적으로 40분 41명까지 오늘 참여를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윤도 박사님은 또 특별히 하실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없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